그리고 어떤 프로에도 정말 운 좋은 커피처럼 잘 녹아드는 남자 우리 권순우 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죠. 시간 좀 주세요. 아니, 오늘 같은 시간이 좀 있는데. 어제 내가 그걸 했더니 응원의 메시지가 몇 왜 개 그렇게 있더라고. 급하세요? 지금 선글라스가 바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그거 빼놓고 3프로팁 무슨 의미 있을까요? 그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서 야, 그 바뀐 걸 또 알아채네. 번쩍번쩍 빛나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아유. 있겠어요. 아니 뉴스 3 시간에 정프로 혼자 단독 진행하지 뭐. 난 나갔다 올게. 아유,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휴 이런 말리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전에 그 김프로님 미스터마켓에 왜 효과음이 안 나오느냐를 가서 제작진한테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때 제작진 얘기가 안에서만 안 들리는 거다. 그렇지. 아니야, 보시는 내가 분 봤어. 다시 보기로 봤는데 안 들려. 소리가 응. 좀 안 들려 안 들려. 늦지 않아요? 안 들린다. 그럼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까지 허위로 진술을 전혀 안 했다는 들려. 건데 뭐 뉴스 하면 이런 소리 있잖아 안 들린다니까. 국정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또 오늘은 좀 있으니까요. 예고 뉴스가 예고 좀 많을 뉴스. 것 같아요. 사실 뉴스3에서는 좀 어제 밤에 일어났던 일 아니면 어제 일어났던 일 중에서도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를 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오늘 전에 발생했던 뉴스보다 오늘 발생할 뉴스가 더 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예고 관련한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발생할 뉴스. 일단 오늘 10시에 열리는 장이 왜 10시에 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 수능 시험 날인데요. 네. 일단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한 50만 8천 명. 50만? 예,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봐요? 진짜 많이 줄은 거예요, 형님. 많이 준 거야? 저희 때 한 100만씩 봤는데 거의. 그쵸. 예. 순간 놀랐습니다. 김프로님이 줄어 많다 그러셔가지고. 나는 나는 모든 걸 우리 동접을 기준으로 하거든. 우리 동접이 한 6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 야 그거 10배를 본단 말이야. 좋습니까? 사람이 일에 집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800만 명 정도 줄었는데. 1,800만 명? 예. 1,800명? 1,800명. 예. 근데 그 전체 시험을 보는 학생 중에 재학생이 아닌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재수생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경정고시나 재수생. 한 1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한 30%. 비율. 30%. 한 20%. 김프로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30%나 돼요? 31.1%. 나는 원래 이런 겐또라기 일본 말이구나. 원래 그걸로 버틴 사람이에요. 눈대중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고3 수험생이 아닌데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 재수생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뭔가 재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또 그렇게 보면은 재학생들이 오히려 좀 수능이나 이런 데서 불리한 측면도 좀 내가 볼 때 반수가 많은 것 같아요. 반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디 합격해놓고서 걸쳐놓고. 휴학해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졸업생이 한 14만 명 정도가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45세 직장인이 22학번 의대생으로 다시 입학했던 얘기가 돼서 좀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근데 좀 어떠세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다? 저는 이제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또 워낙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이제 정프로는 사실 어쩌면 이제 약간 프리랜서적인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정프로 학교 어디 나왔노 이런 얘기 다 안 물어보잖아. 거의 없죠. 네? 근데 직장에서 중요하군요. 우리나라 학벌 사회라는 게 사실 옛날에 이제 고위 관료야, 유명한 분이야, 경제 관료인데 이분이 이제 KS야, 경기 서울. 근데 그분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넌 어떻게 경기를 안 나왔니? 그 언론 보도에도 몇 번 나왔던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경복을 나왔니? 휘문을 나왔니? 이런 게 아니고 넌 어떻게 경기를 안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엄청 학력 사회라는 거야. 특히 엘리트 이 집단. 법조계 뭐 이쪽에 법조, 경제계 뭐. 그러니까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위선적으로 근데 보일 점점 수도 있을 것 색깔은 같아요. 좀 옅어지는 것 같긴 해요. 과거보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지긴 했어요. 어쨌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개장은 10시로 미뤄지고요. 은행 업무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마감 시간도 3시 반에서 4시 반으로 1시간이 수년이 되고요. 시간의 거래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9시요.
그리고 장 종료 이후에 단일가 매매 개시 시점도 4시 30분으로 늦춰지는데 마감은 오후 6시 그대로입니다. 이거 마감 그러니까 시간의 매매 마감이 1시간 수년되는 거 아닙니다. 네. 외환시장 개장도 9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되고요. 외환시장 마감은 오후 3시 30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외환시장은. 이런 부분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영국의 증세 긴축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네.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안, 부양안을 발표한 것이 한 8주 정도 됐거든요. 2달 만에 영국의 정책이 감세, 부양안에서 증세 긴축안으로 180도 달라지는 안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일단 횡재세 쪽이 조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좀 세금을 많이 늘리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세를 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돼 있고 네. 예산안의 추상 규모 550억 파운드의 재정 구멍을 메꿀 묘안들도 담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좀 미흡하다 그러면은 파운드화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이 진작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이 될 거다. 이게 저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그 정치 리더들이 솔직한 얘기일 것 같아요. 뭐 마음 같아서는 이제 다 풀고 싶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이롭게 하고 싶을 텐데 이게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네.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부터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서는 외신에서는 의료복지, 교육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줄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사회간접자본 쪽,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쪽에 조금 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영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도 고통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제가 금융 전문가들 만나서 자금 시장 얘기 좀 같이 나눴었다는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법정 최고금리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곧 자금 시장이 완전히 냉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좀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정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를 20% 이상을 주고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이제 법정 최고 이율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사금융이나 뭐 이런 데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제도권 내 정상적인 회사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 빌려주고 못 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자금 시장 위기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네. 그때 뭐 한 20%, 30%, 34%뭐 이렇게 될 때 그럴 때가 언제냐면 2012년, 3년 요때인데 그때가 우리 지금이랑 좀 비슷한 건 뭐냐면 유가가 100달러 네. 이상 되면서 한전이 적자 많이 볼 때였어요.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러네.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자금 쫙 말라 있을 때 정말 급전 필요한 회사들이 이제 거기서 금리를 한 20% 이상을 주고서 급전을 많이 빌렸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법정 최고금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법안을 누군가가 내서 이런 때를 좀 대비해서 좀 법정 최고금리를 좀 올려놔야 된다라는 법안을 어떤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어느 정부 당국자가 미리 그거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12에서 15%로 추가 인하한다는 네. 법정 내용. 최고를 예. 그럼 이제 대충 그 정도 금리에도 빌리기 어려운 기업들은 아예 못 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 12에서 15는 이미 호가에서는 이거 넘어간 금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발표가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또 나온 게 있는데 어제 발표된 얘기예요. 그 대부금융협회가 발표를 한 건데 지금 그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 금리는 아무리 낮아도 26.7% 정도 될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서민금융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24%에서 20%로 낮아진 뒤에 한 40만 명 정도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예. 이게 누구야? 최철 숙명여대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예.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좀 보시면은 이거 그냥 숫자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0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한 50% 정도 되던 게 지금은 20%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서민들에게 금리를 50%씩 받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20%가 넘어가는 금리에서는 이제 아예 그 사채 시장으로 그냥 불법 사채 시장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는 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런 얘기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주장하는 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이런 것에 총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좀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체별로 상황별로 차등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 정도를 좀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사실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막고자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 기관과 어떤 계층이 있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아예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사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불법 사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말씀은 누가 보면 합법 사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합법 사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받고 빌리고 빚는 게 그냥 사채지. 이거를 1년에 몇 번 이상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는 거는 다 불법 사채예요. 그러니까 20% 넘어가는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네. 정상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라는 게 원래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드디어 84년생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살만. 예, 네. 새벽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보도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게 딱 장막을 다 쳐가지고 그래요? 예, 못 보이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회담을 할 것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논의라는 그 순간까지 확인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건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한 650조 정도 되는 네옴시티 관련한 얘기의 진전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 정부 사이에서 한 20여 건의 사업 협력이 좀 맺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롯데호텔에서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이 좀 회동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과 회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하는군요. 한화. 예. 네. 그러니까 그쵸? 삼성, SK, 현대차, 한화. 그래서 지금 한화의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영은 2대, 3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관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이런 데가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뭐 이런저런 양해각서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현대자동차. 근데 뭐 이런 얘기보다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조선비즈의 정재원 기자님이 3년 전에도 요란했던 빈살만 방한 MOU 절반은 진척 없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잘 쓴 기사 같아요. 우리가 MOU 맺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거 사업을 했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MOU는 보통 그냥 강제력이 없죠, 당연히. 알죠. MOU의 풀네임이 적을 거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렇죠. 양해각서. 서로 양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넌 바인딩이에요, 저게. 이른바 우리 쪽 용어로는 바인딩이 되지 않는 MOU. 그래서 뭐 MOU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는요. 솔직히 거의 의전이라고 보시면 되지. 거의 대부분. 근데 한국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MOU는 그래도 이제 상호간의 약속이고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네. 또
분위기가 또 이제 저도 이제 중동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어제 좀 물어봤어요. 이거 네옴시티 되면 뭐 되냐 뭐 그런 얘기 좀 해봤더니 특별히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진 않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전 세계의 네로라는 컨설턴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사업 계획 내고 막 그림 엄청 예쁘게 갖고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정말 필수적으로 돈 되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큰 거지 진짜 필수적으로 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핵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지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 공사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라. 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그 정재원 기자님이 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작년에 3년 전에 한 8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건 정도만 좀 진행이 되고 4건 정도 진행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4건이 뭔가 봤더니 일단 S-오일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회사잖아. S-오일은.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아람코 자기 거잖아. 그게 안 됐다고요? 아니 됐다고요. 아 이건 되게 되지 그거는. 된 거는 이제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오일뱅크가 아람코에 20년간 휘발유 경유 항공유 공급하는 계약 요게 있는데 네. 현대 오일뱅크의 2대 주주는 아람코입니다. 오일뱅크. 네. 지사업하네 그냥. 그래서 그게 좀 됐었고, 그러면 또 거기다 이제 조선소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요런 건 됐는데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맺었던 수소에너지, 탄소섬유 요런 거는 좀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GS그룹 같은 경우도 뭐 건설, 무역,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회를 모색했다는 MOU는 있는데 거기도 좀 얘기가 없고, 네. 뭐 DL그룹, 효성그룹의 탄소섬유 얘기도 진행이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좋고, 기분 좋게 오늘을 보시고 이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트래킹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관련해서 뉴스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거 다 그냥 그거 오늘은 믿고- 즐겁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번째 뉴스는요. 근데 계속 해도 돼요? 시간 아 많이 괜찮아요. 지났는데. 오늘은 또 뒤에까지 오늘은 시간이 뭐 좀 약간 여유 여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여유 있죠. 일부러 천천히 가고. 이 시간쯤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빨리 가라고 막 아, 그러셔가지고 헤이. 그러지 마요. 우리 권 팀장님 내가 지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 진짜. 자, 세 번째 뉴스요.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초엔저로 올해 한국 수출이 168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참고로 거의 전경련 산하죠. 전경련 산하입니다. 산하인데 조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논조를 많이 하죠. 아, 그런 얘기를. 한국경제연구원이. 예. 근데 저는 이 결과가 왜 조금 유의미하게 보였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예전에는 한국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걔네가 훨씬 싸게 파니까, 심지어 더 좋은데 싸게 파니까. 근데 이거를 대부분 전문가들이 요즘에 하는 얘기는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달라져서,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경연 자료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여서 네.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둘 다 많이 안 좋죠. 근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엔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안 좋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엔이 훨씬 안 좋아서 그러니까 환율 경쟁력은 우리가 엔화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네. 대외적으로는. 아니까 수출할 때. 그쵸.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가격 이렇게 경쟁력이. 얘기하면 좀 맞는 것 같고, 환은 우리가 더 세다. 국가의 펀더멘탈은 우리가 더 센 걸로 보인다. 뭐 저희 이렇게.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엔화 원화 거의 그러니까. 저 정도로 벌어지는 거는. 근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올해 3분기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분기 평균으로 한 18%가 올랐는데, 분기 평균이니까 분기입니다. 3분기로. 그렇게 해서 올랐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2005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N달러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 보니까 N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수출 가격이 0.41%포인트가 떨어졌고 수출 물량이 0.2%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별로 저기가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N달러 환율 상승률과 수출의 감소액을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보면 역대 추산액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 수출 감소에 168억 달러 정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168억 달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9월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됐잖아요. 그럼 전체 무역 적자가 한 29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90억 달러. 네. 아까 한경영이 추상했던 엔화의 효과가 168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은 거의 60% 정도 규모가 엔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 웃으십니까, 김프로님? 네. 계속하세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글쎄 나도 그냥 뭐 들여보다 보지는 않았는데 살짝 좀 과하다라는 느낌인데.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대중 수출 그 부분만 해도 얼만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이거 숫자를 접했을 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뉴스나 데이터를 보면서 느꼈던 거하고 체감도가 많이 달라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되게 안 좋은 거는 맞고, 근데 엔저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중국과의 경합성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출 경합도 관련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출 경합도가 높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수출 경합도가 거의 7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저렇게 겹친다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팔 때 한국, 일본 같이 팔아서 가격 경쟁 생기고 뭐 이런 게 이제 한 70% 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한미가 68%나 돼. 한민 또 왜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좀 놀랐던 거는 이 한경연의 주장은 약간 추정치가 좀 반영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엔저의 영향이 수출에 얼마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추산을 했던 결과가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은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역 수지 적자의 한 60% 정도가 경합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숫자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언저리 정도로 영향이 생각보다 좀 강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좀 더 더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근데 이거는 지금 3분기까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출 지표가 더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N은 뭐 더 이상 강해질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합도 측면에서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율 4분기 얘기를 보면서 다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환율 덕을 좀 본 기업들이 있는데 있지 사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다고. 근데 이 부분이 4분기에는 조금 감소가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까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 그 기업들 실적 나왔잖아요. 예, 보니까. 근데 매출이 그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니까 꽤 많이 늘었더라고. 그것도 사실 맞아요. 원화 절하 효과예요. 왜냐하면 달러 텀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화 베이스로 추정하면 계산해 보면, 근데 순익단은 줄었는데 매출은 꽤 늘은 거지. 맞아요. 그런 부분. 자, 그럼 뉴스3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죠.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